한국 회사가 우리를 인수한다고요? 우리는 한때 그들에게 기술을 팔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이름이 우리 계약서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무너졌고 그 빈자리에 조용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델라웨어 강이 내려다 보이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필라델피아 스카이라인이 보였지만 저희의 시선은 모두 테이블 위의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톰 해리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30년간 일한 58세 기술자입니다. 정년퇴직을 2년 3개월 앞두고 조용히 은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 회사인 하나오션이 저희 조선소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58세에 새로운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니 한국어도 몰라서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조용히 은퇴하게 해달라는 생각뿐이었어요. 하나오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작년 12월에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저희를 인수했다고 하는군요. 매니저 존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새벽 6시에 출근한다던데요. 58세에 야근 문화를 배우라는 건가요? 한국어 몇 마디라도 배워야 하나요? 아시아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할까요? 세어보지 않으려 했는데 요즘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은퇴까지 남은 날들을요. 58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58세에 새로운 시스템을 익히고 58세에 새로운 상사에게 적응하고 80년 역사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1943년부터 이곳을 지켜온 할아버지들, 아버지가 일했던 곳, 그리고 제가 30년간 청춘을 바친 곳, 이제 태평양 건너편 아시아의 낯선 기업 손에 넘어가는군요. 동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접 공빌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고 크레인 기사 마이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발, 제 속마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평범한 기술자에게는 너무 큰 변화였어요. 그냥 조용히 가게 해달라. 물론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6개월 후 제가 회사에 달려가서 3년 더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할 줄은요. 그리고 이 변화가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줄은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4번 도크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는 시간이었어요. 4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거대한 부지는 축구장 67개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텅 비어 있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골리앗 크레인 아래 서서 저는 30년 전, 아니 더 오래전을 떠올렸어요. 1943년 5월 15일, 이곳 필라델피아 네이비야드에서 첫 번째 자유급 화물선 로버트 E. 피어리오가 진수되던 날이죠. 아버지는 20살이었고 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아버지는 생전에 그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톰, 그때는 정말 대단했어. 하루 24시간, 주 7일 내내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 우리가 만든 배가 태평양 전쟁을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1943년부터 1945년까지 단 2년 동안 이곳에서는 152척의 군함이 탄생했습니다. 월 평균 6척, 한 달에 군함 6척을 만들어낸 것이죠. 당시 세계 어느 조선소도 흉내낼 수 없는 기록이었어요. 그때부터 2003년까지 이곳은 미국 상업용 선박 건조량의 50%를 담당하는 동부 최대의 조선소였습니다. 전성기에는 15,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이곳에서 일했어요. 필라델피아 경제의 심장부였고 미국 해상력의 자존심이었죠. 2차 대전 때는 한 달에 군함 3척씩 뽑아냈다고 하던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니저 존이었어요. 그도 저처럼 옛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는 저보다 5살 어렸지만 이곳에서 2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3척이 아니라 6척이었어요, 존. 1944년 8월 기록을 보면 한 달에 8척까지 만든 적도 있어요.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역사관에서 본 기록들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세대가 만든 배들이 태평양 전쟁을 이겼어요. 과달카날 해전, 미드웨이 해전. 저희 배들이 일본 함대를 물리쳤죠. 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간 한 척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죠.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일본 조선업이 부상했고 1980년대에는 한국이 뒤를 이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까지 가세했죠. 미국은 점점 뒤처졌습니다. 높은 인건비도 문제였어요. 미국 조선소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35, 한국의 3배, 중국의 7배에 달했습니다.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2019년 노르웨이 아케르 그룹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것은 마지막 타격이었어요. 조선소 가동이 일시 중단되고 15,000명이던 직원은 1,8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1억 달러를 투자한다던데 정말 이곳을 살릴 수 있을까요? 존이 물었습니다. 저는 골리앗 크레인을 올려다봤어요. 높이 150m, 3,600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대한 크레인. 하지만 6개월째 멈춰 있었습니다.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80년 역사의 이 거대한 조선소가 외국 기업의 손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2024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한국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7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저는 주차장에서 낯선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번호판을 단 검은색 밴 여러 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아시아인들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키는 170cm 정도,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종무입니다. 오늘부터 이곳 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종무 소장. 그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했어요.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하고 MIT에서 석사, 하나오션에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총 44명이었어요. 32명의 한국인 관리자와 12명의 현지 한국인 직원들. 이들은 각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설계, 생산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조선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커버했어요. 오전 9시 첫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남은 미국인 직원 1,800명 중 관리자급 150명이 모였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종무 소장이 발표한 계획은 황당했어요. 현재 12월에 진수 예정인 아카디아호를 7월에 완성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카디아호는 1만 톤급 해상풍력 설치선이었어요. 미국 교통부에서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이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해상풍력 터빈을 설치하고 유사시에는 병원선이나 훈련선으로 허용될 예정이었어요. 5개월을 앞당긴다고요? 매니저 존이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감이 섞여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연간 생산량을 현재 한 척에서 10척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2035년까지 말이죠. 이때 제조팀장인 빌 로버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가 3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도 못한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는 이곳에서 3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용접, 도장, 조립. 모든 공정을 섭렵한 현장의 산증인이었습니다. 그의 회의적 반응은 당연했어요.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개월 단축이라니요. 이곳에서 30년을 일한 저희도 못하는 일을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들이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종무 소장은 침착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경험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명령이 아닌 제안의 형태였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년을 불과 2년 3개월 앞둔 제 입장에서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와서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한다니요. 58세의 말이에요. 플로리다 은퇴 계획은 물 건너간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인들이 뭘 안다고. 마이크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켜보자.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존이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30년 경험에 대한 자존심이었을까요? 한국인들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들의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 근무.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정이었어요.
노조가 있었다면 당장 파업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어요. 아침 6시에 벌써 불이 켜져 있더라고. 빌이 말했습니다. 밤 11시에 퇴근하면서 봤는데 아직도 일하고 있었어. 마이크가 덧붙였어요. 미국인 직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일해야 하는 거 아냐? 노조는 뭐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미국인 직원들에게 연장 근무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끼리만 늦게까지 남아서 일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제가 처음 놀란 건 그들의 체계적인 작업 방식이었어요. 2월 셋째 주, 저는 우연히 이종무 소장과 한국인 기술자들이 도면을 펼쳐놓고 토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CAD 시스템은 저희가 쓰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3D 모델링을 통해 실제 조립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톰, 이것 좀 보세요. 한국인 기술자 김민수 대리가 저를 불렀어요.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도면을 가리키는 손은 정확했어요. 이렇게 블록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조립하면 더 빨라져요. 그가 보여준 건 모듈화 공법이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하던 방식은 큰 덩어리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세부 작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식은 작은 블록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왜 더 빠르지? 김 대리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작은 블록은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를 동시에, 패러렐, 병렬로 작업한다는 뜻이군요. 네, 병렬. 그래서 빨라져요. 더 신기한 건 한국인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땀을 흘리며 일한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에서 매니저라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보통인데 이들은 작업복을 입고 용접 현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종무 소장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매일 오전 안전 점검을 직접 돌았습니다. 높이 20m 크레인에도 직접 올라가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소장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존이 의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인가 봐요. 제가 답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조선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왔어요. 하나오션의 용접 로봇과 자동화 설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스마트 야드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용접 로봇이었습니다. 기존의 수동 용접보다 3배 빠르고 5배 정확했어요. 용접선의 불량률이 0.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35년 경력의 용접공 빌도 감탄했어요. 저보다 잘하는데요? 길이 330m, 폭 45m의 4번 도크에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멈춰있던 골리앗 크레인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의심스러운 시선이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58세에 제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배우고 싶어졌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느 날 김 대리가 한국 구선업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선박의 40%를 만들어요. 정말요? 네, 맞아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모두 세계적인 회사예요. 하나오션도 그 중 하나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3월 말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아카디아호의 선체 블록들이 하나둘씩 완성되고 있었어요. 예정보다 2주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4월 첫째 주,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카디아호 엔진룸 블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월요일 아침 긴급 회의에서 이종무 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설계 오류로 인해 이미 제작된 500톤짜리 거대한 블록을 다시 뜯어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엔진 마운트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독일 MAN 엔진과 3cm 차이가 납니다. 3cm. 사소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오차였어요. 500톤짜리 블록을 통째로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최소 6주는 걸릴 작업이었어요.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봐라. 역시 무리였어. 빌이 고개를 저었어요. 5개월 단축.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고 마이크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미국 조선업의 현실을 다루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TV를 켜니 CNN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370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어 미 해군의 280척을 앞서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무겁게 이어졌어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 중국의 해상 우위는 더욱 확고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해군력 증강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의 최신 항공모함과 구축함들이 나열되었어요.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조선업의 생산 능력입니다. 미국 핵잠수함 코네티컷의 경우 2021년 남중국해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 후 수리 대기에만 20개월, 실제 수리에 31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51개월, 4년 3개월이나 한 척의 잠수함을 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는 미국 조선업의 심각한 역량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한계가 있는 법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이미 제작된 500톤짜리 블록을 다시 만드는 건 시간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7월 진수는 물 건너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내 다른 조선소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워싱턴주 시애틀의 조선소는 군함 한 척 건조에 7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는 인력 부족으로 항공모함 건조가 2년 지연되고 있었어요. 수요일 오후 2시 긴급 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이종무 소장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에게는 역공법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역공법? 처음 듣는 용어였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종무 소장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블록을 통째로 뜯어내는 대신 문제 부분만 정밀하게 잘라내고 새로운 부분을 끼워 넣겠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정교한 외과 수술처럼요. 미친 소리야. 빌이 중얼거렸습니다. 500톤짜리 블록에서 일부만 도려낸다고. 강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용접 부위가 약해지면 어떻게 하고, 용접 강도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김 대리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미 수백 번 해봤어요. 매니저 존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건가요? 이런 식으로 수정한 블록이 안전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미국 해안경비대 승인을 받은 방법입니다. 이종무 소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미 한국에서 20척 이상 적용한 사례가 있고 모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일해온 저희에게는 너무 급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시도해볼 가치는 있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대안도 없고. 이종무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톰. 여러분의 경험과 저희의 기술을 합치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3600톤급 해상 크레인 2대를 동원해 블록을 고정하고 플라즈마 절단기로 정밀하게 문제 부위를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플라즈마 절단기의 온도는 섭씨 15,000도, 태양 표면 온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이런 고온에서도 정밀한 절단이 가능한 이유는 컴퓨터로 제어되는 자동화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와, 35년 경력의 빌조차 감탄했어요. 저렇게 정밀하게 자르는 건 처음 봐요. 3일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500톤짜리 블록에서 문제 부위만 정확히 도려내고 새로운 부분이 3mm 오차 이내로 완벽하게 들어맞는 모습을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 존이 물었어요. 김 대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레이저 측정 시스템이에요. 0.1mm까지 정확해요. 0.1mm.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정밀도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빨리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8세에 제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배우고 싶어졌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 30년 경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6월 28일, 아카디아호의 마지막 블록이 탑재되는 날이었습니다. 길고 긴 6개월의 여정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어요.
새벽 6시부터 현장은 분주했습니다. 마지막 블록은 상부 구조물로 무게만 350톤에 달했어요. 이 블록이 정확히 들어맞으면 아카디아호는 완성되고 7월 진수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 23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크레인이 멈췄어요. 완전히 멈췄어요. 크레인 기사 마이크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절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골리앗 크레인의 조종석에서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유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압력이 제로예요. 크레인이 고장났습니다. 골리앗 크레인의 유압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350톤짜리 블록을 들어 올릴 수 없는 상태였어요. 유압 펌프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레인 기사 마이크가 보고했습니다. 교체 부품을 주문해도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이종무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조수 때문에 오늘 오후 3시까지만 작업 가능합니다. 그 이후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요.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카디아호 같은 대형 선박은 만조시에만 진수가 가능했어요. 다음 만조는 내일 오후 4시. 하지만 내일이면 7월 진수 목표는 완전히 물 건너갑니다. 한국인 기술진들이 웅성거렸어요. 6개월 동안의 노력이 하루 차이로 무너지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인 직원들은 이미 포기 모드였어요. 역시 무리였어. 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5개월 단축이라니 처음부터 말도 안 됐다고. 존이 덧붙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 순간 TV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나오고 있었어요. 휴게실의 대형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해상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조선업을 재건해야 합니다.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바다의 제왕이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했어요. 대통령은 조선업 재건을 외치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크레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포기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운이 없었다고 체념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 그게 미국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종무 소장이 다른 크레인으로 시도해보겠다고 했어요. 다른 크레인으로요? 매니저 존이 의아했습니다. 네, 맞아요. 2번 크레인과 3번 크레인을 동시에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친 소리야. 존이 손사래를 쳤어요. 2번과 3번은 각각 200톤용이에요. 350톤을 들 수 없어요. 게다가 두 크레인을 동시에 조작한다고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미국인 직원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예전에 1995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허리케인 바비 왔을 때였죠. 1995년 9월 허리케인 바비 필라델피아를 강타했던 때였습니다. 저는 28세였고 이곳에서 일한 지 5년 되던 해였어요. 그때도 메인 크레인이 고장났는데 두 개의 작은 크레인을 연결해서 해결했었죠. 280톤짜리 블록을 성공적으로 올렸어요. 한국인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종무 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크레인 두 대를 동기화시켜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가능합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중분산 비율, 동기화 신호 시스템, 안전 계수 설정 방법까지요. 두 크레인의 리프팅 포인트를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무게중심에서 0.5m라도 어긋나면 블록이 흔들립니다. 김 대리가 즉시 계산기를 꺼내들었어요. 무게중심은 여기에서 3.2m, 이쪽으로 1.8m. 다른 한국인 기술자들도 합류했습니다. 구조해석 전문가, 크레인 운용 전문가, 안전관리자까지. 10분 만에 임시 작업팀이 구성되었어요.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경험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미국인 직원이 아닌 필요한 전문가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안전계수는 어떻게 설정했었나요? 안전관리자가 물었습니다. 1.5배로 했어요. 350톤이면 525톤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즉시 계산에 들어갔어요. 두 크레인의 하중분산, 동기화 시스템, 안전계수까지.
30분 만에 완벽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종무 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톰의 경험과 저희의 기술을 합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전 11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두 크레인의 동기화 작업부터 했어요. 우선 통신 시스템을 설치하고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연결했습니다. 테스트부터 해봅시다. 이종무 소장이 말했어요. 작은 블록으로 먼저 시험해봤습니다. 50톤짜리 블록을 두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었어요. 3, 2, 1, 시작! 두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완벽한 동기화였어요. 블록이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성공입니다. 김 대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350톤짜리 마지막 블록을 올려야 했거든요. 오후 1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블록 양쪽에 크레인을 배치하고 리프팅 포인트를 정확히 조정했습니다. 1mm라도 어긋나면 블록이 기울어져서 사고가 날 수 있었어요. 무게 중심 확인 완료. 리프팅 포인트 조정 완료. 안전 라인 설치 완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계는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조수 시간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한국인 직원 44명, 미국인 직원 200여 명이 모두 4번 도크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마지막 블록 리프팅을 시작합니다. 이종무 소장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두 개의 크레인이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인 기술진의 정밀한 계산과 제 현장 경험이 만났어요. 350톤짜리 거대한 블록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1m, 2m, 5m. 점점 높이 올라갔어요. 흔들림 없습니다. 동기와 정상, 안전 범위 내에 있습니다. 10m 높이까지 올라간 블록이 이제 정확한 위치로 이동해야 했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블록이 조금씩 목표 지점으로 이동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하늘도 저희 편인 것 같았어요. 위치 확인. 정확합니다. 하강 시작. 블록이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1cm씩 조심스럽게요. 마침내 블록이 제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딱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그 순간 현장에서 거대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했어요. 해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성공했다. 이종무 소장이 저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톰,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저는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3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58세 베테랑과 한국 전문가들이 만나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이 만나 만들어낸 시너지였어요. 오후 3시 정각, 아카디아호의 모든 블록 탑재가 완료되었습니다. 5개월 단축이라는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실제로 달성한 것이었어요. 7월 15일, 아카디아호 진수식 날이었습니다. 델라웨어 강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미국 교통부 관계자들, 필라델피아 시장,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그리고 한화 그룹 회장까지.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는 참석자 명단이었습니다. 저는 아카디아호가 물 위에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길이 180m, 폭 40m의 거대한 선박이 드라이 도크에 물이 차면서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5개월 단축, 정말 해냈어. 옆에 서 있던 매니저 존이 감탄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진수식이 끝나고 1시간 후 VIP 라운지에서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 해군에서 공식 방문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발표였어요. 미국 해군이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러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오시는 건가요? 이종무 소장이 물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해군 참모 차장과 조선 담당관, 그리고 기술진 20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22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미 해군 방문단이 실제로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별 2개를 단 해군 참모 차장 제임스 킬비 제독을 포함해 총 23명의 해군 관계자들이었어요. 킬비 제독은 30년 경력의 해군 장교였습니다. 핵잠수함, 항공모함, 구축함까지 모든 종류의 군함을 다뤄본 전문가였어요. 이 속도로 군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까? 제독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직설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이종무 소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텐덤 공법을 도입했고 5번 도크도 건조 시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텐덤 공법이 뭔가요? 2개의 도크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한 도크에서는 선체를 건조하고 다른 도크에서는 상부 구조를 만들어요. 마지막에 합치는 거죠. 킬비 제독의 눈이 반짝였어요. 흥미롭군요. 건조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습니까? 현재 미국 평균이 구축함 한 척에 4년입니다. 저희는 2년 반으로 단축할 수 있어요. 4년에서 2년 반. 거의 40% 단축이었습니다. 제독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한국에서는 이미 증명된 기술입니다. 울산급 호위함의 경우 건조 기간이 28개월이에요. 저는 그 말이 허풍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6개월 동안 목격한 한국의 조선 기술은 상상을 뛰어넘었거든요. 킬비 제독은 2시간 동안 조선소 전체를 둘러봤어요. 골리앗 크레인, 용접 로봇, 자동화 설비,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제독이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이런 수준의 기술력은 미국에서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 큰 소식이 터졌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CNN 뉴스 속보였어요. 집에서 저녁 뉴스를 보던 저는 화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 해군이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차세대 구축함 DDGX급 2척 건조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DDGX급 구축함,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구축함으로 한 척당 30억 달러에 달하는 초고가 군함이었어요. 이는 80년 만에 필라델피아에서 다시 군함이 건조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한화그룹은 이번 계약을 통해 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군함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그 다음 날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를 한국의 조선 기술이 미국 해군력 재건의 핵심이라고 보도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은 K조선업의 미국 상륙이라는 제목으로 일면 기사를 냈습니다.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성공은 미국이 직면한 조선업 인력난과 기술 격차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아시아 동맹국과의 방산협력 새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신호탄이라는 사설을 실었어요. 현지 필라델피아 신문들은 더욱 열광적이었습니다. 80년 침체의 필라델피아 조선업, 한국 기술로 부활, 일자리 3,000개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우는 시대. 마지막 헤드라인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운다니요.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변화는 즉시 나타났어요. 조선소 직원 수는 1,800명에서 3,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 증가였어요. 새로 고용된 1,400명의 미국인 직원들은 모두 한국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3개월간의 집중훈련 프로그램이었어요. 정밀함, 속도, 품질 한국 조선업의 DNA가 미국 땅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견수생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됐어요. 연간 6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시간당 22달러의 급여를 받으며 3년간 교육받는 이들이 미래의 미국 조선업의 주역이 될 것이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지원자들의 프로필이었습니다. 하버드 공대, MIT, 스탠포드 출신들까지 몰려들었어요. 조선업이 다시 매력적인 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MIT 출신 신입사원 브라이언이 말했어요. 조선업이 이렇게 하이테크 산업인지 몰랐어요. 이종무 소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들이 더 고생했죠. 제가 답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인 동료들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2년 3개월 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제가
3년 계약 연장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61세까지 더 일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 죽어가던 조선 산업이 한국의 기술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인근 조선소들도 한화의 기술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메인주 바스 조선소에서는 한화 엔지니어 20명을 파견 요청했어요. 버지니아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는 한국식 생산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조선소에서는 한화와 합작법인 설립을 제안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이 미국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있다. 현지 신문의 헤드라인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조용히 은퇴하려던 58세 미국인이 이제는 한국 기술의 전도사가 되어 더 오래 일하고 싶어졌다니요. 80년 역사의 미국 조선소가 한국 기업 덕분에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니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날 밤 아내 메리가 물었어요. 여보, 정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해? 저는 창밖의 조선소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골리앗 크레인의 한화 로고가 빛나고 있었어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야. 이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미국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런지 분석하고 책임을 따지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생각해. 30년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톰, 진짜 실력은 자신을 증명해야 할 때 나오는 거야. 58세에 새로 배운 진리였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나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드셨나요? 한국인의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이 대단하다라는 감동을 받으셨나요? 때로는 새로운 시선이 오래된 것들을 다시 살려낸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